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인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우절의 추억을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현실이 각박하고 어렵죠? 그렇지만 조금 여유를 찾으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경제 박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실물 지표를 나타나기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2월 생산, 소비, 투자 이 트리플 약세입니다. 모두 전달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 지수가 한 달 전보다 3.5%가 줄었는데요. 구제역 파동이 덮쳤던 2011년 2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 전산업 생산지수라는 건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재화, 서비스와 같은 이 생산활동을 집계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건 경제 전반이 활력을 좀 잃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관공업 생산도 3.8% 줄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아마 2월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전선뭉치,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중국산 부품 차질로 인해서 공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 생산이 27% 넘게 급감한 게 영향을 미쳤고요. 소매 판매도 6% 감소해서 9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설비 투자도 4.8% 줄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휴업에 돌입하면서 제조 평균 가동률도 70.7%까지 떨어져서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09년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는데 한마디로 코로나 여파 지난 2월 수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고용시장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한파에 가장 먼저 얼어붙은 게 숙박, 음식업, 여행업종입니다. 실제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2월 말 기준 총 종사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6만 5천 명 줄었습니다.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로 봐도 증가세가 맞지만 증가폭은 16만 3천 명, 1년 전에 비해서 0.9% 증가에 그쳐서 사실상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6천 명이 넘게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이 더 컸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3% 늘었지만 영세 사업자가 상당수인 300인 미만에서는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특히 직장에 들어간 사람보다 나온 사람이 14만 명 넘게 많아진 것도 위기의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2월이라는 겁니다. 시작일 뿐 이 코로나19의 일자리 영향은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직접 대출이 본격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소상공인 자금 애로 해소하기 위해서 12조 원 규모 초저금리 연 1.5%로 금융지원 패키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장소가 좀 다릅니다. 신용도가 최상위 등급 1등급부터 3등급의 경우는 시중은행을 가시면 되고요. 중급 신용등급 4등급부터 6등급은 기업은행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특히나 많은 분들,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연 1.5%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무담보로 직접 대출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대출 신청 홀짝제가 도입이 된다. 홀수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날짜에, 짝수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날짜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제출 서류가 줄어들었습니다. 7종류에서 3종류로 대폭 줄어들어서 이 복잡하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가져가야 될 게 사업자 등록증명,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만 내도록 간소화됐고요. 세 번째는
미리 본인 신용등급을 확인한 이후에 적합한 대출처를 찾아가신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장에 갔을 경우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가면 스마트 대기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 서류 발급기까지 설치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시는 순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 사실은 이제 무보증으로 이제 5일 이내 1,000만 원까지 연 1.5%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시범 운영했는데 미리 접상권이 많기 때문에 심사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신청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노무 비용이나 뭐 이런 걸 좀 지원에 필요한 경우 대출을 해준다는데 연리가 좀 낮으니까 좀 신청들을 많이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40여 개사가 상장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40개사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내 12월 결산법인 2019년 이 사업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 7종목, 코스닥 33곳 이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 의견 거절이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곳이 많았습니다. 또 대규모 손실을 냈거나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관리 종목 지정 종목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종목명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부 심의를 거친 후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한테. 요즘에 동학개미라고 해서 돈이 주식시장으로 좀 몰리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아버리면 우리 개미들이 이거를 받아서 사더라. 그래서 그 금원이 23조 2,193억 원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몰리는 이유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예탁금이 45조를 넘어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최근 증권가의 이제 동학개미라고 개인 투자자들을 빗댄 말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사들이면서 한국 증시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조선시대 동학농민운동과 비슷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이게 왜 그러냐? 사실 학습 효과입니다. 이 두 번의 위기 겪으면서 이게 타이밍의 문제일 뿐 좋은 종목 우량주 저가 매수하고 기다리면 큰 수익을 가져다 주더라. 이런 아픈 수입료를 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중에 1,10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은행은 제로 금리고요. 부동산도 이 각종 규제나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20, 30대예요. 20, 30대가 정말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이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자금을 끌어모아서 증시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장기전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면 100전 100패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개미들이 사긴 사는데 실적이 또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선이 이제 딱 2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네. 15일. 어디 혹은 누구에게 투표하실지 다 정하셨나요? 허를 찔리셨죠, 갑작스럽게?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요. 네. 그 미리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정하시기만 네, 하셨냐. 정했습니다. 저는 사실 못 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탁, 이 당에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국가혁명배당금당 아닙니까? 깜짝 놀래. 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일명 허경영 당이라고도 합니다만 국가혁명 배당금당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당인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여성 후보만 77명을 배출해낸 그런 아주 놀랄만한 그런 당이었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여성 후보를 30% 이상 이렇게 내면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데 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8억 4,2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허경영 대표 국가혁명배당금당 뭐 여기저기 막 그 현수막 내걸고 뭐 20세 이상 18세 이상 150만 원, 65세 이상 220만 원 뭐 지급하겠다. 돈 준다고 막. 한 가구당 1억 원 주겠다. 이제 굉장히 뭐 현혹한 듯한 이런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좀 됐던 건 과연 국민의 혈세가 이게 8억 4천여만 원이 허경영 대표가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갈 수 있는지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 이제 법으로 되어 있어요. 4.15 총선 선거 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 7천여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7, 8일간 국회의원 후보를 등록 마감을 하고 이게 법으로요. 정치자금법 26조에 보면 네. 후보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이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보조금을, 선거 보조금을. 그런데 허경영 대표가 있는 국가혁명 배당금에서 왜 8억 4천여만 원이 갔느냐면 2004년도에 그 재정 그 관련 규정이 생긴 정치자금법 26조에 의해서 어떤 거냐면 국회의원 후보 그러니까 총 그 개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를 내면은 여기에 관련해서 이 선거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국가혁명 배당금에서는 여성 후보가 76명까지면은 이 돈을 탈 수가 있는데 77명을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받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이나 한국경제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이 국회의원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여성 후보를 100분의 30을 이상 냈다 그래서 이제 8억 4천여 만에 국민의 혈세가 지불이 됐는데 지금 2004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 또 이런 거죠. 전국에 지금 후보 등록한 분 중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에 범죄 전력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살인 전과자 또 청소년 강간을 한 전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도 이제 그 후보로 내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 법이 적정한가에 대한 퀘션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성 후보를 76명 내면 우리가 이제 253명이니까 전체적으로 76명을 내면 이제 여성 할당 뭐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한 명 더 추가해서 77명 냈다. 그렇죠. 결국은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당은 우리가 그거 맞추려고 그랬던 거 아니다. 그거 아니래요? 거짓말이래요? 아니, 그쪽에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래요? 예. 그 특별부장관이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런 일이 왜 도대체 발생하는가. 그 법조계 계시니까 우리 노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이 네거티브법이라 사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긴 하라는 게 하죠.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허경영 씨가 하고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법 자체가 여성의 정치 참여하고 또 인권을 향상시키자 이런 취지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까지 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30%를 채운 정당이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쨌든 불법은 아니에요. 충분히 합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를 이걸 활용했다 그래야 될까요? 이용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게 일단 인원이 그러하고요. 76명이면 되는데 그건 또 딱 그래 맞추는 건 너무 턱걸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7명이 된 거고 중요한 건 이 환경 이 그렇게 여성을 위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고 또 얼마나 있는가 이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여성들이 이렇게 충분히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 환경에 이 당내 환경은 어떤가 보면 백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 강간으로 이제 전과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그 보호 법률을 위반한 분도 계시고 전체 추천을 받은 분의 30%가 지금 전과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법에 합당하다면 과연 그대로 이제 바라볼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게 적절치 않다 싶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사회적 성숙성이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정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하는 명분에도 별로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를 보게 되면 중앙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7일 날 그 후보 등록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이 253명을 후보로 냈고요. 네네. 미래통합당이 237명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이 235명을 후보로 냈어요. 세 번째라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이 당에 235명이나 후보를 낼 정도의 조직력이 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두 분 여성분들인데요. 민주당이 253명의 후보 중에 여성 후보는 몇 명인 줄 아세요? 사실 12%가 32명, 12.6%.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당은 237명 중 26명, 10.9%밖에 안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혁명배당금당이 여성을 굉장히 존중한 듯 보이는 형태인데 사실 그 거대 양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한 우대, 후보를 존중해 주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허경영 대표가 있는 이 당이 지금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부분도요. 그 안에 뭐예요?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하는 게. 예. 어떤 거냐면 예. 오래전에 저거 있죠. 공중부양. 공중부양이요? 공중부양. 네.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대표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뭐 손이나 발이 몸이 신체가 모두 공중으로 떠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문제는 지난 그 대선 때 보면 이게 17대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0.4%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떤 부분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냐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만약에 현지 법에 의해서 비례대표 1번으로 지금 20번까지 그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1번이 누구냐면 허경영 대표예요. 그런데 3%의 지지표를 획득을 하면 허경영 씨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등원을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진짜.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허경영 씨를 저는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허경영 씨가 논란이 됐었던 게 굉장히 많죠. 어떤 겁니까? 바로 영어의 몸이 돼가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는데 2018년도에 이게 해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데 또 어떤 겁니까?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그 최사랑 씨라고 뭐 무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분하고의 어떤 그 사실혼 관계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최사랑 씨가 뭐 그 매체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 뭐 비판도 좀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 뭐 어떤 겁니까? 151석이 되면은 전체 가구에 뭐 1호씩 준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2,000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3%의 지지를 받았을 때 허경영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광폭 행보, 좀 기이한
특이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 당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공화당이란 이름으로 이제 후보 소속으로 이 허경영 씨가 출마해서 화제를 모았고요. 그 이후에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창당을 했는데 네. 이 당의 창당 이념이 뭐냐 물어봤더니 범민족주의, 복지국가, 사회보수주의, 포퓰리즘을 저는 이념으로 내세우는 당은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부양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대중들한테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공약을 들어보면, 일단 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매력적인 부분도 있긴 있죠. 이를테면 결혼하면 1억 주겠다. 뭐 이런 얘기. 또 출산하면 5천만 원 주겠다.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했던 게 그럼 재혼도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농담삼아 하고 그랬었는데 일명 허경영 씨가 얘기했던 3.3 공약이라는 게 뭐 줄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이상적으로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면 어쩌면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공약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현실의 발을 딛고 있고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다면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허경영 씨랑 그전에 방송을 한번 같이 했었는데 그래요? 어때요? 예. 전 한 번도 못 봤는데.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일단은 향수 냄새는 대단히 강하고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냈던 여러 공약들이나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분의 말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눈을 바라보면 살이 빠지냐 그랬더니 곧 빠질 거다 저한테 이렇게 눈을 얘기하더라고요. 바라보면 살이 빠져요?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넌 살이 빠지고. 그런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허경영 씨 눈을 바라보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때 그게 굉장히 젊은 층들에게 재미삼아. 좀 미리 알려주시지. 저도 좀 한번 해보게. 그러셨구나. 네. 근데 여하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대중에게 통하는가? 그러니까 대중이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대부분 이제 가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특별히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놀랍게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재미삼아라서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여성 추천 지원금 8억 4천에 해당되는 이 금액도 국민 혈세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고요.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재미로 혹은 정치인은 흥미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약도 얼마나 실천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번에 재미가 아닌 진심으로 뽑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4867 애청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보를 주셨습니다. 종로에 가끔 허경영님 출연하면요. 항상 따라다니는 팬들이 전부 아주머니 부대이더군요. 여성 우선 정책이 참 이상한 방향으로 드러났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주셨고요. 또 8192님께서는 허경영 씨 머리가 정말 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현실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허경영 씨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블랙 코미디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치 혐오, 지금 무당층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통 20에서 30% 가까운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가 있지만 무당층이 있잖아요. 어느 네. 당도 지지하지 않는, 간망하는. 우리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처음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이제 물으셨던 것처럼 대답이 없는 그런 상당히 많은 숨은 소위 말하는 사이 그런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허경영 씨가 이제 이런 어떤 상당히 뭐랄까 상당히 많은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거는 어떤 현혹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일본의 오음 진리교 교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이게 예. 아사라 쇼코라고 이분도 똑같은 걸 했어요. 공중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해가지고 신자를 끌어모으는 그래서 진리당을 창당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허경영 대표가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웃겨요. 전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돌아가신 왕회장 정주영 대표께서 전 국민의 2분의 1 이상을 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상당히 실질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좀 전에 웃긴다 예. 표현은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랬는데 이제 허경영 대표의 목표가 뭐냐면 대권입니다. 한국의 대권이요? 한국의 대통령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라고 네. 하니까 이분이 정말 재밌어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헛파다. 그래서 헛파 그림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농담이고. 구호가 재밌어요. 노노 S예요. 노노 S. 그러니까 뭐냐? 소위 말하면 부정부패 노. 그다음에 예산 방지, 예산 그 낭비도 노다. 군대, 국민 배당금은 S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뭐랄까 좀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 이력을 보면 좀 황당하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뭐 부시 대통령 침실에 갔다. 그리고 축지법도 써요. 네, 공중부양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역량이 있으셔가지고 24살이나 어린 최사랑 씨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본인은 부인을 해요. 뭐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뭐 사랑했다 이겁니까? 뭐 최사랑 씨는 또 여러 가지 그 폭로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잠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레드헤어님, 뭐, 저널리즘 제이님, 뭐, 지승호님, 정들량님, 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허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참 웃습니다. 아이고, 근데 정말. 이거는 웃을 수 근데 있는 우리가 건지 뭐 참. 예. 웃으면서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외국에는 뭐 전 국민을 우주여행을 시키겠다 뭐 이런 공약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있습니까?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번에 이 감염병 사태를 맞으면서 국민적 성숙성을 확인을 했는데 네네. 이 부분이 이번 정치 4월 15일 날 있는 정치에 대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성숙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허경영 당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줄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그 성범죄 전과자를 공천한 당의 뭐 여성 추천 보조금을 모두 다 줘버렸다. 이거 정말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요. 또 다른 성범죄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운 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 가담자 이 16세 태평양 이모군 얘기를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반성문 제출로 자기가 형량 낮추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또 자랑질을 막 하면서 사실은 요즘에 이 엠버방 관련해서 재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 반성문 100장 썼어, 1000장 썼어 이러면서 서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백 팀장님? 네, 이게 이제 반성문이 굉장히 그 의도된 어떤 그 선처를 받거나 또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된 행동이거든요. 이게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서 반성문을 제출한 게 아닌데요. 이게 지금 미성년자 그 여성을 협박을 하거나 성착취를 해서 디지털 방에 올렸던 조주빈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관련된 이 목은 나이가 이제 16세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박사방 운영진이에요. 운영진인데 이 디지털 성범죄의 그 영상들을 별도로 방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평양 원정대라 그래가지고 태평양 원정대. 텔레그램에서는 네.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했는데 여기에 박사방처럼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해온 가입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무려 2만 명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소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에 대한 소년법 적용을 받았어도 워낙 행위가 나빠서 이제 구속이 돼서 형사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핫하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면은 그 왓치맨이라고 아시죠? 네. 보도 많이 됐던. 이 사람도 지금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에다 반성문을 주말만 제하고 매일 지금 제출하고 있고 또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강간 혐의가 있었던 사람 이것도 전부 조주빈하고 관련됐어요. 조주빈한테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동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 노영희 진행자께서도 아시지만은 이게 개전의 정이 있다. 반성을 한다. 범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후회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적용을 하냐면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잘못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선처나 가명의 근간으로 삼는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는 피해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탄원서나 진정서나 피해자 합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도된 그다음에 계획된 행동으로서 본인이 유리하게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피해자들, 현재 피의자들, 가해자들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선처를 받으려고. 그래서 때때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디지털 성범죄나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의 실질적 서울 피해자는 어떤 거냐면요. 눈에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평생을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그다음에 정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가해자는 인권이 있고 보이지 않는 피해자는 인권이 없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반드시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뭐 제가 일선에 있습니다만은 실제 정말로 죄송하다는 뉘우침으로 반성문 쓰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오히려 이번 이 엠번방 피해자 피고인들 때문에 정말 그렇게 반성한 사람들의 반성문 효과가 정말 떨어지고 이제 안 믿어버리게 되는 그렇죠. 것도 사실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호선 선생님께는 전문가님께는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면은 뭐 양형에 천대기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반성문을 작성하면 정말 자기 반성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있죠. 아, 효과가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행동, 말들을 실제 글로 써서 그걸 한번 돌이켜본다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내 생활과 삶에 대한 정리를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범죄와 함께 연결되어서 그 범죄를 스스로 남에게 가해를 한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뭐 경감을 받는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주 확연한 것이라면 우리가 사실 글자로 벌을 면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으로 다 희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글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네네. 특별히 만약에 우리가 이 글자로 벌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어쩌면 피해자들 눈에서 볼 때는 법이 윤리적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닌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반성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감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왜 사회적 메시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도의상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너무 심각하고 너무 가학적이고 특별히 이게 가학적 쾌감을 통한 뭐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나 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아마 판사님들이 잘 조정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의 길은 반성문 아니고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백기정 팀장님, 소년범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어떻든가요? 특징이 있습니까? 이 소년범들이 지금 굉장히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악용합니까? 예. 네. 소년법에 보면 소년이란 게 뭐예요? 소년법 2조에 보면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2조에 보면 보호처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뭐 감호 이타, 그다음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죄를 저질러도 구속이 거의 잘 되질 않아요.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하는데 이 소년법에 보면 취지가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필요 조치로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이렇게 밝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악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번에도 엠번방 사건의 16세대 나이가 정말 그 상당한 아주 성착취물, 디지털 성착취물을 올려가지고 상당한 돈을 끌어모았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 말고도 뭐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저지르는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그 선량한 아이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린치 소위 폭행을 가하고 그다음에 삥치기라고 보통 은어로 하거든요. 돈을 뺏고 그다음에 셔틀을 시켜요. 빵 셔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근데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지옥이거든요. 근데 얘들을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이제 체포를 해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요. 이 소년법을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형사님, 소년법에 우리 조사 이렇게 오래 못하고 빨리 기가조치시키고 보호자한테 인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면서 낄낄낄 웃어요. 집에 빨리 보내줘요. 당당해요. 뉘우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천의 그
아파트 데려가서 정말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정말 그 시신을 분리하는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아이고. 그런 끔찍한 사건도 네. 소년법 적용을 받았잖아요. 이런 형태인데 지금 국민청원에 매번 올라오는 게 뭐예요? 소년법을 좀 개정을 해라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 흉판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적응을 빨리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체적으로 조금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뭐 우리 최동호 연구소장님은 얼굴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스포츠 문화 쪽으로는 독보적 존재 아닙니까? 스포츠 문화적으로. 네. 갑자기 뜬금없나요, 제가 질문이? 예,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죠. 아, 그래요? 노력하는 걸로 독보적인 존재로? 예. 예, 사실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정통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스포츠계의 몇 안 되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그랬어요. 뜻밖의 말씀을. 제가 좀 그 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좀 요즘 재밌는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가십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정통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저로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정통 저널리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이 도쿄올림픽인데요. 이 도쿄올림픽이 또 갖고 나온 이유는 이제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연기가 됐죠. 네. 내년 언제 개최될지도 이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따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연기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컸었고요. 그 연기한다 결정이 됐죠. 연기하면 언제 열 거냐. 이게 크게 보면은 올해 가을에 연다, 또 내년 봄에 연다, 내년 여름에 연다, 뭐 2년 연기하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IOC가 드디어 이 내년 7월 23일에 개최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를 아예 딱 정했군요, 드디어. 예. 근데 이 1년 연기, 딱 1년 연기한 거죠. 왜 1년을 선택했냐 하면은 이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에 개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결정이 돼버리면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겠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예, 또 미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힘들고 그 2년을 연기하게 되면 2년 연기해서 2022년에 2020 도쿄올림픽 열게 되면 사람들의 느낌이 좀 달라지겠죠. 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밝힌 바로는 현실적인 이유도 가만히 됐어요. 봄보다는 내년 여름 7, 8월 달에 개최하는 것이 여름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관중 동원에 좀 유리하고 자원봉사자들도 학생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동에도 유리하다. 내년 여름 7월 23일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23일에 열고 8월 8일에 폐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림픽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내년에도 사실은 스포츠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올림픽이 내년에 치러지게 되면 그 관련돼서 다른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일정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이 내년에 있게 될 스포츠 이벤트가 연쇄적으로 다 따라서 이제 일정이 다 바꿀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올림픽 연기는 취소보다 더 어렵다. 왜? 이 스포츠 이벤트가 한 4년 주기로 계속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올림픽을 위해서 다른 스포츠 이벤트들이 전부 다 희생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 8월에는 미국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7월에는 일본에서 수영 선수권 대회 그리고 또 8월에는 중국에서 유니버시아드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종목별로 이 본인들 대회 주장하기보다는 이 올림픽은 아무래도 이 특정 종목을 넘어서는 스포츠인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을 변경하겠다라고 양보를 했죠.
있죠. 그래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연기를 했고요. 나머지 대회들도 올림픽을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겠다, 양보하게 되면서 올림픽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쿄올림픽을 내년 7월 23일에 개막을 하면요. 예. 원래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21년 이후에 또 4년 만에 열립니까? 아니면 3년 만에 열립니까? 그 다음 올림픽은? 예정대로 열리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 도쿄 올림픽만 1년 연기된 거고 그렇죠. 나머지 대회들은 원래 예정대로 다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올림픽도 2020년에 올림픽 한다 그래서 딱 2020년 것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2024년도는 어디가 할 건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죠. 예. 예. 어디에서 하죠? 2024년에는? 파리하고 로스앤젤레스가 순차적으로 열게 되고요. 2032년 올림픽이 곧 결정이 되거든요. 네. 바로 이 2032년 올림픽을 우리가 남북 공동 올림픽으로 유치하겠다고 그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예. 정부와 서울시에서 좀 준비 중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4년마다 열릴 것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열린다고 해서 또 4년으로 순차적으로 밀리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어쨌든 올림픽 한 해 만에 말이 많다가 결국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급한 불은 껐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올림픽 예선전도 다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의 57%가량은 확정이 됐는데 나머지 43%의 선수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 예선전이 전부 다 연기가 됐습니다. 예선전 자체가 연기가 됐군요. 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치러야 될지 미국과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 예선전 일정 잡아서 예선전을 치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1년 뒤로 모든 시설물 예약하고 준비해야 되고 이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 네. 조직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제스타트. 제스타트요? 예. 한자로 제자 써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리스타트도 아니고 제스타트요? 예. 한자로 제자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스타트라니까 이 이름 자체가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데 각오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으로서는 리스타트 혹은 제스타트를 하는데 예. 경제적 손실은 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되면서 일본이 겪게 되는 게 경제적 손실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 7조에서 최대 15조 원까지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손실, 그러니까 1년 연기함으로써의 그 직접적인 손실이요? 예, 근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고 추가해야 될 비용이 있겠죠. 이건 뭐냐면 추가 비용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인원을 또 1년 동안 가동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도 더 내야지 되잖아요. 네. 이런 이 추가적인 비용까지 합치면은 추가적인 비용은 한 3조에서 한 7조가량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본이 도쿄올림픽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이 올림픽을 위해서 쓴 돈이 있죠. 쓴 돈은 모두 합하게 되면은 한 43조 원가량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본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해서 이제 일본을 부흥시키고 중흥시키겠다는 게 원래 그 아베의 경제 계획이었는데 예. 오히려 올림픽 때문에 손실이 너무 커지면서 경제 주름살이 지게 생겼죠.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평창 동계올림픽 한 15조 원 정도 썼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림픽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올림픽 개최를 한 다음에 국가가 부도가 나버렸죠. 아테네가 부도났죠. 예. 근데 아테네가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상외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본 부흥이 아니라 일본 경제 주름살을 지게 하는 올림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림픽에 나가려고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했을 텐데. 예. 그게 이제 연령 제한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축구에서 경우에. 축구만이 연령 제한이 있거든요. 축구만 있습니까? 예. 네. 왜 축구만 있냐면은
원래 이제 올림픽에는 프로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적자였었어요, 올림픽이. 그래서 이 70년대에는 이 IOC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유엔이 올림픽을 열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왔었었는데 네. 이때의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올림픽을 구원하는 인물이 바로 사마란치였었거든요.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야지 시청률도 올리고 광고도 많이 들어온다. 프로 선수들 출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FIFA가 바라보니까 FIFA는 월드컵을 열잖아요. 네. 월드컵이 최고의 무대가 돼야 되는데 올림픽이 또 최고의 무대가 되겠다고 하니 이 24세 이상의 최고의 선수들은 월드컵에만 나오게 하려고 연령 제한을 둔 거였었거든요. 근데 내년으로 연기되니까 이 올해 97년생 선수들이 내년에 출전하지 못하게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3명 가운데 11명이 97년생이다 보니 IOC하고 FIFA에다가 내년에 출전할 수 있게 허용을 해달라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정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호주나 일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IOC가 이런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IOC는 97년생 명칭도 어차피 2020 도쿄올림픽이니 이 97년생들이 내년에 출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최종 결정은 FIFA가 내려줘야 되는데 IOC가 이렇게 뭐 긍정적인 분위기니까 FIFA도 아마 허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그 연령 제한 때문에 97년생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고 했는데 축구. 예. 내년 올림픽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97년생들도요? 예. 이 97년생이 빠지게 되면은 이 각국의 올림픽 그 대표팀들이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이 각국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축구협회에서 97년생 출전을 허용해달라 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IOC가 일종의 그 여론 수렴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금메달 따면은 병역 면제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동메달까지 따도 병역 혜택 받죠. 그렇군요.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네, 동메달까지. 예. 그리고요, 이제 어쨌든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진천 선수촌에서 그동안 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모두 휴가를 받았다네요. 예, 휴가 받았습니다. 근데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허탈한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7월에 사법시험이 열린다라고 가정하고 올해 7월 시험을 대비해왔는데 1년 연기됐다. 그러면 1년 더 고생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할 것 같거든요. 이 선수들로서는 심리적 박탈감 같은 상실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던 선수들이 거의 한 달 넘게 외출 외박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로서는 잠시 휴가를 받는 것도 일종의 좀 도움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훈련할 때 매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7월을 목표로 해가지고 올해 7월 달에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시기별로 이 적절한 이 훈련 과정을 바꾸게 되는데 내년 7월에 열리게 되니까 내년 7월 목표로 해서 휴가 끝나고 선수촌에 다시 입촌해가지고 처음서부터 또 다시 이 과정을 겪어야지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진짜 고생이 많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정말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꿔놓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럭비 연맹이 파산 신청을 냈다는 소식도 있네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 경제적인 여파가 현실로 미치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프로축구 선수들의 연봉이 삭감이 되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럭비 연맹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미국 럭비 연맹 같은 경우에 2018년서부터 적자에 계속 시달려 왔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회를 열지 못하니까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활동을 중지하면서 재정 위기가 가속이 됐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의 코로나19로 또 결정타를 또 맞게 된 거죠. 네, 그랬군요. 자, 뭐 스포츠계도 대회가 중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또 손실액이 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고요. 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2019년 지난해 총 수입이 10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져서 한 13조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간단하죠. 이 프로스포츠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경기라는 상품을 제공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를 못하게 되니까 수입이 영원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까지 이 개막하지 못해서 4월까지 경기를 못하게 되면은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티켓 판매 손실액만 10억 달러 정도 될 거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물론 이제 이 스포츠 비즈니스이긴 하지만 모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고 야구단을 운영해주기 때문에 좀 경제가 어려워도 어느 정도 보존은 해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야구로 먹고 사는 야구 구단, 야구 기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도 파산하는 구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그동안에 난항을 겪고 왔다가요. 빠르면 오늘 중으로 잠정 타결되고 발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소식으로는요, 5년 단위로 이 방위비 협상을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원래 미국에서는 한 40억 달러 안팎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10% 정도만 상승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느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상호 양보와 협조를 하기로 이게 됐다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